네, 선생님 추석 지나고 한참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오늘부터 폭력론, 네. 폭력에 대해서 몇 사람의 고전적인 저작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계획을 하는데,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건 선생님이 제기하신 거라서 왜 폭력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 그부터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렌트를 보더라도 음. 폭력이라는 게 이제 사실 우리 역사라든가 현실에 긴밀한 연관돼 있지만 사람들이 그 주제로 그걸 그러니까 학문적인 소재를 삼는다거나 그 주제로 이제 그렇게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철학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아렌트 책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규정력들 중에서 폭력이라는 게 알고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근본에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규정력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하려고 감히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저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그 많은 나의 이제 정신적인 거나 그 내가 어떤 삶을 이렇게 꾸려나오는 그런 방식 그 이면에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뚜렷하게 인식 못했지만 그 폭력에 대한 그 어떤 감각, 무의식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좀 생각하는 것조차도 좀 두려운 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이렇게 좀 전반적인 그런 구조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 그 폭력이라는 게 언제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도전해보자. 여기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게 인간의 삶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냥 무조건 이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아렌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조금 우리가 폭력, 선생님 지금 문제를 제기한 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아렌트나 또는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소렐이든 또는 엘류이든 이런 사람들이 개념화하는 폭력이라는 말에 또 범주. 그러니까 그게 폭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폭력, 무슨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성폭력 또는 무슨 데이트 폭력, 이런 가정 폭력, 이런 학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적 관계 있어서의 어떤 폭력. 이런 것은 흔히들 법의 폭력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폭력은 그런 것인데 아렌트든 엘률이든 소렐이든 앞으로 얘기할 누구든 간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폭력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폭력과는 좀 거리가 있는 좀 더 정치적인 폭력, 권력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폭력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개념 구별이 필요한 것이고 적어도 또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제도적인 폭력, 가령 자본주의라든가 전체주의라든가 이런 어떤 체제가 갖는 폭력성 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폭력의 어떤 전쟁 이런 또는 사회적인 투쟁 관계, 계급 투쟁 관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폭력 이거하고도 전쟁은 또 다르잖아요. 국가 간의 어떤 무력적인 충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전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폭력에 대해서
일종의 문화론적인, 비교문화론적인 관점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은 비폭력적인가? 또는 지금 흔히 말하는 이슬람, 네. 뭐 탈레반, IS 이런 소위 중동 사람들은 폭력적이다? 네.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적이다? 뭐 이런 어떤 체제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네. 어떤 그런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범주화시키는, 프레임화시키는 이런 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에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쓸 때에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슬람에게 덮어 씌워지는 가장 그 위험한 프레임. 그러니까 폭력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는 정당한 전쟁을 한다. 우리는 정당한 억압을 한다. 정당하게 우리는 너희들에게 간섭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폭력이냐, 또는 프레임으로서의 폭력이냐, 이데올로기적 폭력이냐, 하여튼 이 폭력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논의되는 차원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하물며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한나 아렌트의 경우에 폭력이란 보통 말하는 폭력 개념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흔히들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개념을 생각해 비폭력인데 한나 아렌트는 폭력과 비폭력은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폭력의 반대는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구조적인 폭력을 이야기할 때는 권력이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권력이 있는 것은 폭력이 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 권력 자체가 폭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막스 베버 이야기기도 하고, 밀스 이야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과학자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한나 아렌트는 아주 독특해요. 여자라는 표현 좀 그러네.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폭력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나 아렌트는 폭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뜸 자기가 이야기하는 폭력은 권력과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폭력은 나쁜 거지만 권력은 좋은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권력이라고 하는 대단히 폭력적인 게 좋든 싫든 예를 들어 경찰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어떤 폭력으로 권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학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아렌트가 말하는 폭력과 권력의 관계가 대단히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아렌트를 정호하는 분들이야,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아렌트가 이 폭력과 권력, 또는 힘, 또는 무력, 이런 거하고 다 엄밀하고 구별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구별이 안 되고, 또 심지어 일상적인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권력이 곧 무력이고 경찰력이고 힘이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폭력이 뭐냐 우리 상식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그걸 폭력이라는 말을 쓸 때에 생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예를 들어 아렌트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저는요 이게 진보적인 얘기를 진보적이라는 표현을 할까 이게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또 보수적인 이야기를 해요. 또 그 구별이 모호해요. 예를 들어
이 한나 아렌트가 폭력론을 쓰게 된 계기가 68혁명. 68혁명 전에 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제 학생운동을 처음에 되게 긍정을 해요. 네네. 그런데 뭐 심지어 학생운동을 68운동 그 관련 속에서 아렌트가 학생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아렌트 강의만큼은 그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않고 아렌트를 그 와중에서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하고 이 친하게 지냈고 굉장히 그 연관이 있었는데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것이 진보적인 흔히 아렌트가 말하는 행위로서의 긍정을 긍정해주면서 그 뒤에 바로 이제 흑인 학생운동, 블랙팬더라든가 이런 흑인들의 인권운동으로서 폭력이 68 학생운동도 사실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뭐 쳐들어가고 학교 교실 점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흑인 학생운동이 조금 더 폭력화되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는 흑인 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해요. 저는 이건 좀 이게 구별이 뭐냐. 흑인 학생운동은 그 바깥에 있는 사회에 있는 그 이제 흑인 세력과 연결해가지고 그 대학은 그러면 대학에서 안에서 하면은 괜찮고 대학 밖에서 학생 일반인들하고 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잖아요, 아렌트가. 그 사실은 그 유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권위에 대한 철저한 절대적인 인정을 기반으로 그 종교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참된 권위죠. 그러니까 자기를 뭐 창조한, 이끌어낸 이런 그 신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이제 아렌트가 얘기하는 거를 약간 그리스의 공화정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그 민중의 지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에 의해서 탄생한 권력 이거 긍정으로 하나 놓는 거죠. 일단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걸 폭력과 대비를 시켜야지 폭력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지 권력이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자기 존재가 설 자리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막 분리를 하는 것 같고 그 흑인 민권운동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아렌트에 이렇게 좀 그래도 이제 법과 평화를 사랑하는 이런 그 이제 심리에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게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돼가지고 대학 자체의 권위를 막 대학이라는 게 그나마 지성의 정당이고 여기서 뭔가 자유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막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구별이 애매하다는 그게 제 말은. 애매하긴 하죠. 예, 그 다음에 흑인 학생 운동의 경우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제3세기 그렇죠. 식민지 사람들의 어떤 저항이 폭력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트란스파능이라든가 또는 제3세기 저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반제국주의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촘스키라든가 뭐 노엄 촘스키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은 뭐 이 폭력론에서 언급이 됩니다만 가령 이 파시즘하고 이 커뮤니즘, 그러니까 나치하고 공산주의를 거의 동결해 놓고 그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체주의로서의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그렇죠. 사회주의를 같은 맥락, 같은 어떤 전체주의,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같은 차원에서 두고 그걸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무래도 그 이제 대학 교수고 그 자기의 기반이 어떤 그 좀 부르주아적인 문화 속에 있고 그걸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어서 그런 걸.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근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사실 600만 유대인을 죽인 주범 같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뭐 제일 위에는 히틀러가 있지만 실제로 그걸 이제 주관한 참모잖아요. 근데 그 아이히만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뭐 평범한 인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뭐 아주 자상한 아버지고 뭐 도저도고 뭐 보통 인간이다. 근데 그냥 그야말로 생각을 안 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서 그런 600만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아마 인류 역사상 그만큼 큰 폭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폭력에 대해서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진부함, 뭐 베널리티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렌트가 여자라서 그런지 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성차별적인 발언이신데 성골적인 발언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의식, 아렌트의 문제의식이 사실 1년부터 45년까지 그런 어떤 루틴 학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긴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조용히 관여가 되니까 물론 전시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일을 체계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이해 안 됨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어떤 반대에 미치지 않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렌트의 그런 모든 사고는 그 의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이제 선악 이런 얘기를 할 때 악의 어떤 규모라는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악을 넘어선 사실 악이잖아요. 그 홀로코스트라는 게 악이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잖아요. 인간 안에 그 정도의 악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걸 뭐 절대 악이다, 근본 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해명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해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해명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 같고요. 홀로코스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그 철학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과학도 발전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절대 악으로 이제 드러나버린 거잖아요. 그걸 규명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렌트가 발견한 것은 그 관료주의. 모든 사람이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위에서 명령하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한 그 관료주의 자체가 이제 그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 없는 죄인 거죠. 실제로 누구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 힘들지만 전체 사회가 다 관여됐다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의 인간성 속에 있는 혹은 생활 습관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관여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다. 평범성. 그렇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아렌트가 물론 이제 그 책을 쓰고 엄청 욕도 먹고 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풀어내는 게 좀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한테 모든 이제 공권력에서 공무원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 사람들 전체를 사실은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 전에 가치라고 생각했던 순종하고 이 사람이 우리 착한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 성실한 사람 자기 업무를 다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배우는데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읽고 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봤는데 제 안에서도 이게 그 바닥까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걸 쭉 하면서 그게 뭔지 그걸 규명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발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것이 모색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까지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제가 주어진 일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잘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살아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그게 다 모여서 그런 엄청난 악을 유발하는 결과가 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밝혀지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얘기가 되었는데 뭐 제가 소박한 얘기. 아니요. 뭐 조금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우선 뭐 아렌트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간단하게 좀 아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수님도 책도 쓰셨고 예, 뭐 최근에 특히 이제 아렌트 책이 많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렌트가 1975년에 죽었는데 1906년에 태어나서 75년에 69의 나이로 죽었는데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케니스버그라고 하는 지금은 폴란드 땅인가 옛날에 그리 독일 땅이었지만 거기에 사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의 좀 특이한 이게 마르부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인가 마르부르크에서 이 하이데거 제자로 이제 살았죠. 공부를 했죠. 그 당시 하이데거는 뭐 일종의 사강사, 프리바트 도첸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독일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사강사라는 제가 가끔 사강사라고 글을 쓰면 편집자들 아니 시간강사인데 시간강사 없으면 다른 개념이죠. 이 개인이 그냥 대학에 와서 대학의 강의를 허락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돈을 개인적으로 받는 학교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없는 제도예요. 없는 제도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명성이 높아가면 정식 교수로 이제 임명되는 이게 독일의 독특한 그런 사강사 제도인데 아마 뭐 30대 사강사를 할 때에 이미 명성이 높아져서 그때 이제 많은 그 제자들이 하이데거 밑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미 하이데거는 뭐 자식 아들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만은 이 한나 아렌트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죠. 뭐 우리나라에서 불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뭐 한 1, 2년 그런 관계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이데거는 아렌트 말고도 많은 그 여학생들이나 뭐 여자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 아렌트는 이제 그 하이데거가 이제 자기 친구인 야스퍼스에게 그 아렌트를 보내죠. 그런 야스퍼스 밑에가 공부를 하면서도 또 여전히 그런 관계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 하이데거가 독일 그 유대 그러니까 나치 세력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을 몇 년도에 하나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30년 후반에 이 나치 당에 가입을 하고 이 반유대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 유대인인 그 아렌트로서는 도저히 같이 이제 상종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1941년에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아렌트 평생 재밌는 게 평생 강사로 지내요. 정규 교수로 지내는 게 맞지만 정규 교수로 지내는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간강사 문제가 아까 상사 이야기가 나와서 또 그랬습니다. 시간강사 문제가 이게 심각한데 저는 비정규 교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아렌트는 평생을 비정규 교수로 살면서 자기는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정규 교수는 메인 몸이니까 자기는 매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렌트가 개인적인 생활의 차원도 그렇고 그 철학의 기본 정신도 그렇지만 사상의 기본 정신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람은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이 자유를 그러니까 정치인 차원에서 자치로 확대하는. 그래서 저는 아렌트가 자유와 자치 이를 굉장히 그 아렌트 사상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아렌트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제일 좋은 어떤 정치 모델, 사회 모델은 고대 그리스의 포리스 정치. 그리고 18세기, 19세기의 초기 미국의 어떤 그 정치. 이 두 개를 아렌트가 굉장히 그 항상 이상으로 그리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정치가 어떤 그 뭐랄까 이혼회라고 하는 카운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평의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치를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를 아렌트 굉장히 좋아해서 아렌트 정치 사상의 핵심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제일 나쁜 말하자면 제일 어떤 적대시해야 될 어떤 정치 형태가 파시즘과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죠. 그래서 아렌트가 40년대 말 50년대 초기에 집중적으로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으로 굉장히 명성도 없고 반박도 하는 뭐 전체주의에 대해서 전체 기원이라는 책인데 뭐 말하자면 이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동일하게 뒀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또 그 파시즘과 공산주의 기원 어떤 출발점으로서의 19세기 유럽의 반유대주의라든가 이런 거를 보다 그 근본적으로 사고하고 그걸 밝혀냈다는 점에서 칭찬, 찬양도 받는 이런 책인데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남아있죠.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난 뒤에 특히 아렌트가 뭐 그 책은 근데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대접을 못 받았는데 아렌트가 유명하게 된 건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던 소위 악의 평범성 또는 진부성이라는 베르테 에블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한 예루살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600만 유대인 학살 주범이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살다가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이제 구속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죠. 여기서 잡혀오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재판에 행해지는데 이 아렌트 생각으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히만을 재판하는 게 과연 옳으냐, 국제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전체주의 기원에서도 아렌트가 욕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유대 학살에 많이 관여하거나 또는 방치했다 뭐 이런 어떤 문제점이 또 있어요. 예루살렘 아이히만에서 그 얘기를 하죠. 유대인 당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아렌트는 어떤 그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주의로서의 그런 어떤 그 유대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이 조금 그 유대주의라 할까 뭐 이런 걸 강조한 유대민족주의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좀 반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유명해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사실은
아렌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그래서 센세이셔널한 센세이션한 책이었죠. 잡지에 예. 근데 사실은 잡지에 실려서 그랬는데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해요. 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그런 어떤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복종심, 그러니까 아이히만과 같은 그런 어떤 뭐 사고 방식, 관료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누구나 그런 의미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히만이 그런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거죠. 아이히만 그 뒤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아렌트의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물론 아이히만도 아렌트도 아이히만이 나쁜 놈이라는 것, 뭐 악인이라는 것, 또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 이런 걸 인정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히만의 어떤 그 재판에서의 아이히만의 연기에 속았다 뭐 이런 논의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아이히만은 그 아렌트가 엘리트 아니에요 사실? 응? 엘리트잖아요. 관료. 그렇죠. 엘리트. 대단한 엘리트고 뭐 머리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나치 정책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반유대인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단순히 히틀러가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인 이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악당 중에 악당이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계속 이제 뒤에 드러났죠. 아이히만이 뭐 유대 학살하기 전에서 뭐 글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히만이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등성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중요한 개념이고 또 아이히만을 통해서 아렌트가 분석한 인간성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무감각성, 무사고, 무감각 이런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게 단순히 그 아이히만을 비롯한 그 전체주의의 어떤 악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 그 무감각, 무사고 이런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 사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생각해야 된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다. 항상 생각해라. 또 비판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의 철학자들이 다 얘기하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아렌트 이야기를 꼭 들어서 우리가 사고해야 되겠다 그런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렌트가 뭐 특별한 이야기를 했느냐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주의의 기원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만 가장 만년에 제일 중요한 책이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고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은 뭐 이른바 행동, 행위의 중요성 반면에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건 좀 독특한 또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 논의가 또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만년의 마지막으로 쓴 책이 공화국의 위기예요. 그래서 70년 초반이죠. 68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이 68혁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서의 어떤 그 학생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미국에서는 그게 흑인운동, 민권운동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폭력화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 흑인 민권운동에 있어서도 마틴 루스킹 같은 사람은 뭐 비폭력 운동을 이야기했죠. 폭력주의를 얘기했지만 말콤 엑스 같은 사람은 폭력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말콤 엑스에 대해서는 이 한나이트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물론 이 말콤 X도 기본적으로는 폭력주의자가 아닌데 비폭력주의자였는데 불가피한 어떤 폭력 이런 것도 인정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이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가령 뭐 프란츠 파농이나 사르트르 네. 또는 뭐그 앞에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을 폭력을 소레도 마찬가지 다음 우리가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원리적인 기본적인 기본적인 차원에서 폭력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죠. 세상에 누가 폭력을 그렇죠. 이야기를 하겠죠? 네. 네. 불가피한 폭력 또는 소련의 경우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뭔가 이 권력을 그러니까 폭력을 결과하는 권력을 부수는 폭력을 인정하는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아렌트는 폭력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아요. 또 보면 맞아. 예, 그러면서도 폭력은 지양돼야 된다. 지양하는 방법으로서의 권력이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소련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은 폭력이다라는 주장에 입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렌트는 권력은 폭력이 아니다. 권력이 폭력을 없애는, 폭력을 없애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논란이 많은 얘기고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아렌트의 독특한 개념이고 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렌트가 폭력론에서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아렌트가 이제 저한테 준 영감은 사유와 행위. 그러니까 사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적인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사인 하나 해가지고 이게 강제 수용소, 네, 그런 이제 그 홀로코스트를 위반하는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냥 무조건 나는 어린이 뭐 위에 이제 상관이 시켰으니까 그냥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행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뭔가 이제 행위를 해서 세계에 개입하는 거.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다워진다 이런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제가 너무 안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거 정말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폭력론에서는 그 권력과 폭력을 대립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권력이 감소할 때 폭력을 초대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폭력을 이제 권력과 떼어놓는 데 좀 성공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권력과 폭력을 이제 대립적인 이런 관계로 아렌트가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19세기, 20세기에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아까 아이히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이 사고를 정지당하고 또 어떤 시작으로서의 주체적인 행동, 행위 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기계화, 규율화, 표준화되는 그런 인간관계,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사고 능력, 시작으로서의 어떤 우리를 뭐 탄생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독특한 개념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아렌트가 그런 독특한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쪽 어떨 때는 참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그런 실제로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기도.
유대인들이 그런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개념성. 아니 워낙 특이한 걸 겪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 홀로코스트라는 게 자기를 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겪으면은 그냥 그런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현실이 중요하고 그걸 해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제 거기로부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철학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도 저는 좀 좋게 생각이 들어요.